자, 오늘은 그 프린트 48쪽 펴도록 합니다.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이 광전 효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출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혹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까먹거나 혹은 너무 쉽게 문제를 봐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또 오늘 볼 때 내용을 한번 또 기억을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그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구조가 비슷해서 여러분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왜? 몇 점인지 불러줄까? 아니에요. 그 마이크와 스피커 원리 보면 일단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구조는 유사한데 원리는 다릅니다. 이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 구조를 보면 진동판이 있고 진동판이 코일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석이 이렇게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럼 소리가 진동판에 오게 되면 소리가 그리고 공기의 압력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진동판 앞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변하니까 진동판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밀렸다가 왼쪽으로 당겨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가 좌우로 진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니까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마이크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요 유도 전류가 증폭기를 거쳐서 진폭이 커진 상태로 이 마이크에 전달되게 되고, 또 마이크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마이크 스피커에 전달이 되게 되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자석이 있고요. 역시 코일이 연결된 진동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스피커가 작동하는 원리는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다릅니다. 전류가 흐르면요, 그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죠. 그럼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 코일과 자석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류가 교류의 형태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이 생겼다가 청력이 생겼다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럼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 때문에 진동을 해서 진동판 앞에 있는 공기 압력을 변화시키고 이게 이제 소리가 되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스피커의 원리는 자기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에 관한 법칙이 앙페르 법칙이기 때문에 스피커의 원리를 앙페르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기 신호가 소리 신호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의 경우에는 이거 이외에도 전자기 유도 말고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압전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 압전 마이크는 압전 물질을 이용하는데 압력을 가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결국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다른 크기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압전 마이크가 되겠고요.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전기를 이용합니다. 축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행한 두 금속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저항 그리고 전원 장치 이런 게 연결해 놓고, 요 축전기의 두 극판 중에 한 극판을 그 자체를 뭐 진동판으로 쓰거나 혹은 거기에 진동판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면 소리에 의해서 요 두 축전기의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다 멀어졌다 좁아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값이 변화하게 되고,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회로에서의 저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요. 그럼 변화하는 이 전류가 결국에 소리를 담은 신호가 되어서 스피커를 작동시키면 이제 역시 콘덴서 마이크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스피커 단자에 꼽아서 소리를 들어보면 마이크에서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에다가 스피커를 꼽아놓고 녹음을 시키면 녹음이 어느 정도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걸 주 목적으로 만든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꼽아야지 각각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컵 스피커를 이용하여 소리의 세기와 진동수를 측정하는 실험 과정과 결과입니다. 종이컵 아래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고요. 알루미늄 포일하고 종이컵이 진동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위에 자석에이와 코일을 붙입니다. 자석하고 코일 사이에 주고받는 자기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알루미늄 포일과 종이컵을 진동시키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코일 연결재 휴대전화를 연결하고 저기는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휴대전화로 일정한 세기와 진동수의 진호를 발생시켜 종이컵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세기와 진동수를 측정합니다. 이 휴대폰 어플 중에 뭐 이렇게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게 하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실험이 되겠고, 요 스마트폰은 갤럭시 계열로 보이게 되네요. 버튼의 모양과 이런 몇 가지 모양, 요거 요 문제가 국산이다 보니까 나오는 전자제품도 국산인 것 같네. 알았습니다. 자, 나에서 세기만 다른 자석 B로 바꾸어서 소리의 세기와 진동수를 측정합니다. 바꾼 거는 자석밖에 없습니다. 이 세기가 다른 자석. 자, 그 실험 결과도 나와 있네요. 나에서 세기와 진동수가 각각 I0, F0인 소리가 들렸고요. 자석 A를 썼을 때고요. 저기는 무언가 계속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저는 참아야 되고요. 다해서 세기가 다른 자석 B로 바꾸었더니 세기가 2I0인 소리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는 그대로잖아. 네, 자기장만 바뀐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력의 크기가 바뀌어서 세기가 더 세졌으니까 자석 A와 자석 B 중에는 누가 세기가 더 세다 볼 수 있습니까? B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죠? 예, 자석의 세기는 B가 A보다 큽니다. 기업 보면 나에서 포일이 진동하는 것은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의한 것 맞죠? 네. 자기력에 의해서 스피커는 작동하죠. 전자기유도 하면 틀리는 거죠. 네. 여기에서 다해서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는 자석을 바꾸었을 때죠. 자석을 바꾸더라도 진동수는 전기 신호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동수 F0 그대로가 되겠죠. 세기만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문제로 넘어가서 오늘 주로 하게 될 광전 효과와 광센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참고로 이 광전 효과를 처음으로 제대로 설명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고요.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를 제대로 설명한 논문을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로 받게 되는데 그냥 그 노벨상의 그 선정 기준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전 효과는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더라도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이 가능성이 보였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으로 치면은 그 내비게이션에 이미 상대성 이론에 관한 보정값이 들어갈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 그 상대성 이론이 쓰이기 때문에 요새로 치면 거의 선정 기준에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 광전 효과가 이 단원에서 조금은 뜬금없게 나옵니다. 주로 소리와 파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광전 효과라고 해서 좀
특이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광전 효과는 그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실험인데 빛이라는 것이 이 단원의 주 내용이기도 한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 광전 효과가 소개되고 있는 셈이고요. 아인슈타인이 요 광전 효과라는 것 자체는 아인슈타인 이전에도 관측이 계속 되어져 있던 현상입니다. 금속판에다가 자외선을 비추면 그 자외선에 의해서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그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해서 빛광자의 전기전자, 전자할 때 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광전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광전 효과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실험 결과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호했던 그 부분을 아인슈타인이 빛을 입자로 보면 된다라고 단번에 해결했던 이런 실험이고요. 이 실험을 요약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 광전 효과는 적어놓도록 합니다.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 이름을 광자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포톤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이라고 해석을 하면 광전 효과의 모든 결과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해 볼 거고요. 이때 결과적으로 보면 빛을 입자로 봤죠. 빛을 입자로 봤죠. 그래서 광전 효과는 빛을 입자로 본다는 이 측면에서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과학사적 배경을 잠깐 언급해주면, 광전 효과에서 빛이 입자라고 주장을 했을 당시에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빛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빛이 입자일 수도 있다라고 거의 확신이 들게 된 실험은 콤프턴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이었습니다. 빛이 이제 그 입자처럼 충돌을 해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은 배우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빛의 입장성과 관련된 실험이 그 두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실험을 보게 될 텐데, 우선 얘를 파동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한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명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데 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 장치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구분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두 개로 분류를 한 건데요. 빨간색은 실험을 하기 전에 세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변인 아니면 조작 변인이 됩니다. 빨간색들은 주로 빛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쏘아주는 빛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파란색은 실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측정하는 값들이에요. 그럼 뭘 측정하느냐? 우리가 빛은 비추잖아요. 그래서 빛은 우리가 사전에 조절을 합니다. 빛은 사전에 조절을 하는 거고,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튀어나온 전자의 무언가를 측정합니다. 얘는 이제 전자를 측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빨간색, 파란색 한 이유는, 빛 하면은 왠지 레이저가 먼저 떠올라오고, 레이저는 빨간색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전자는 왠지 느낌적으로 파란색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전자는 색깔이 없습니다 원래. 아님 말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아무 색깔이라 한 거예요.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실험 장치를 보면 이게 금속판입니다. 금속판이고, 그다음에 얘가 유리로 된 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에는 진공인 상태로 최대한 만듭니다. 완벽한 진동은 못 되더라도 최대한 진공으로. 왜냐면 얘가 전자가 튀어나와서 여기로 들어갈 건데 진공이 아니면은 다른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진공이면 좋고 유리입니다. 유리. 여기에 단색광을 비춥니다. 단색광은 색이 하나인 광선인데요. 진동수가 일정한 빛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단색광을 바로 광자로 볼 겁니다. 여기에 광자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거고요. 광자의 무엇을 조절하냐면 진동수와 세기를 조절하는데요. 광자의 진동수는 결국에 색깔입니다. 색깔. 빨간색 등을 했다가 초록색 등을 했다가 파란색 등을 했다가 자외선 등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램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진동수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광자 한 개의 에너지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게 진동수에 비례하는데요. 프리퀀시. 진동수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는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H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라는 걸 필기를 해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 놓읍시다. 빛의 진동수를 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의 해석에 의하면 광자 한 개당 에너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큰 거예요. 다음 세기는 밝기입니다. 밝기. 이건 어떻게 조절하냐면 요 앞에 원래 조리개가 있는데요. 조리개로 조절하는데 실제로는 조리개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막 구멍이 다양한 구멍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를 회전시키면서 구멍의 크기를 달리해 줍니다. 보통은. 그러면 구멍이 크면은 빛이 많이 지나가잖아. 그럼 빛의 세기가 센 거고 구멍이 작으면 빛이 조금 지나가지. 그러면 이제 빛의 세기가 약한 거예요. 근데 빛의 세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광을 양자로 보는 거, 불연속증 입자로 보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보면 빛의 세기라는 것은 결국에 광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구멍이 크면 광자가 많이 지나가는 거죠. 구멍이 작으면 광자의 수가 적게 지나가는 거고 빛의 세기가 세다, 밝다라는 것은 광자의 개수가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판의 이람수라는 게 있어요. 요게 그 금속판의 이람수는 금속판이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화학에서 배우는 이온화 에너지하고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 금속의 이람수보다는 에너지가 커야지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주로 실험을 해보면요 얘는 잘 안 바꿔요. 저도 대학교 때 실험을 했지만 요 금속판을 바꾸는 실험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공관이잖아요. 진공관에 다시 얘를 분리해 가지고 금속판 바꾸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게 아예 다르게 필요합니다. 다른 장치가. 주로 이제 램프의 색깔을 달리하고 요 조리개의 크기를 달리해 가지고 이 실험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전류하고 전압을 측정하는데요. 요 전류하고 전압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전압계하고 전류계는요 있으나 없으나 요 회로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에 그냥 전류하고 전압을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 지점에 전류하고 전압을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고 일단 얘가 빛을 비춰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류계를 통과하면 이게 1초에 요 전자가 몇 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초당 50개 튀어나와서 지나갈 경우하고 초당 100개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경우하고 전류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의 크기 이걸 광전 효과에서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라고 해서 광전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전류의 세기는 결과적으로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전류는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 기호로는 전류계에서 측정한 값을 I라고 할게요. I 나중에 쓰여가지고 미리 둡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그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 광전효과에서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 정지전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거 설명할 때쯤 가장 많이 잡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힘들어하고 이러죠. 좀 깨워줘라. 힐 내줘, 힐. 깨워줘. 자, 이 정지전압이 혼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설명할 때 좀 잘 이해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일단 요 K 부분 있죠. 금속판. 요 부분을 보통 음극이라고 얘기해요. 요 K를. 그리고 요 P 부분 있죠. P 부분. 요 P 부분을 보통 양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극을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 양극을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으로 연결하는 게 기본적인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로 연결하는 게 이걸 딱히 용어는 없는데요. 이게 보통 기본 세팅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양극을 플러스 극에 음극을 마이너스 극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요. 5V든 10V든 20V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방향으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광자가 들어가서 전자와 충돌해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전자가 여기로 들어가야지 전류가 측정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탁 튀어나왔을 때 전자가 음전화인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죠. 뭐 여기는 플러스 극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전자를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1초에 100개의 광자가 가서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면 100개 모두 나고자 없이 들어오게 해주는, 얘가 원활하게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5V든 10V든 1초에 100개의 광자가 오면은 1초에 100개의 전자만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기본 방향이면은 이게 정확하게 연결된 방향이면 몇 볼트인지 관계없이 그냥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야지 뭔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역방향의 전압이라고 해서 역전압이라고 그러는데요. 역전압. 역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이게 역전압으로 크기를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전압으로 아주 살짝 걸어줘요. 살짝 걸어주면 이번엔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얘가 플러스로 얘가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요. 근데 이게 그리 세지 않으면 1초에 100개의 전자가 막 튀어나오는데 한 10개 정도밖에 못 막아요. 90개는 그냥 들이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했을 때보다는 전류가 약하게 측정이 되겠지. 근데 전압을 한 5V로 더 올렸어. 4, 5V 이렇게 해서 더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10개도 막으면서 더 막아가지고 한 40개를 막았어요. 그럼 이제 60개만 들어와. 근데 전압을 더 높였더니 이제는 100개 중에 80개가 막히고 20개만 들어와. 근데 또 전압을 더 높였더니 딱 그 절묘한 그 크기의 전압에서 그 순간에 이제 전자가 하나도 못 들어와가지고 전류가 0이 돼요. 이때 이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역전압을 걸어서 이 광전류가 0으로 측정되는 그 순간의 전압을 정지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전자를 전부 다 저지했기 때문에 이걸 저지 전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정지 전압이 크면 클수록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압계에서 측정하는 정지 전압, 요거를 기호로는 이제 V0 혹은 VS라고 합니다. V가 0이 되게 하는 혹은 스탑 정지시키는 그런 전압이라고 해서 저는 V0라고 쓸 거고요. 요거의 의미는 전자의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라는 말은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
요거 최대 운동 에너지 자체는 EK라고 앞으로 기호를 쓸 겁니다.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정지 전압은 요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요 여러 가지 이제 물리량들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있었던 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에너지에 관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 HF는 뭐라 그랬죠? 저 빨간색으로 쓸 겁니다. HF는 쏴주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굳이 한 개라는 말을 씁니다. 1대1 충돌이어야지만 설명이 됩니다. 광자도 무수하게 많고 금속 내에 전자도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대2로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대1 충돌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도. 요 W는 뭐라 그랬죠? 금속의 일함수. 전자가 금속의 구속으로부터 원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자가 들어가서 전자와 충돌하면 금속의 일함수만큼은 금속에게 에너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자는 금속의 일함수만큼을 제한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요 녀석이 튀어나온 전자 한 개란 말을 쓸게요. 한 개의 뭐 최대 운동 에너지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뭐 최대라는 말을 빼기도 합니다. 튀어나온 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혹은 튀어나온 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러면 이제 에너지 보존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측면에서는. 또 참고로 요 금속의 일함수는요,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HF0. 이걸 라임을 맞춘 거예요. HF0. 그러면 이제 진동수끼리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진동수끼리. 이때 요 F0를 또 명칭이 있죠. 요 F0를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문턱 진동수라고 하기도 하고 한계 진동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단 다 적었나? 네. 그럼 자 보십시오.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게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질량은 어차피 양수잖아. 그리고 v의 제곱이니까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양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의하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커야지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진동수로 얘기하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는 커야지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자체가 빛을 파동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고 빛을 입자로만 봐야지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빛을 파동으로 본다라는 것은 파동은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비춰주면 전자가 연속적인 에너지를 계속 축적해가지고 일함수만큼의 에너지를 얻으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작더라도 빛을 오랫동안 비춰주거나 아니면 엄청 밝게 비춰주면 빛이 파동이라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입자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입자설로는 그냥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크기만 하면 아주 어두운 빛이라도 튀어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빛이 특정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으면 아무리 밝게 비춰주고 아무리 오래 비춰줘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전자가 하나도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식으로는 당연한 게 결과가 되는 거고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 빛을 양자, 입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입자라고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측면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일단은 여기 이제 그 얘기인데요. 빛의 진동수가 일단 그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광자 한 개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커야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양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때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전자라 해서 광전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전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또 입자로 봤을 때만 설명이 되는 또 대표적인 형상이 얘가 방출이 되는데 또 즉시 방출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입자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도 필요 없이 그냥 빛을 비추면 바로 즉각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입자 대 입자의 충돌이면은 그냥 설명이 되잖아. 당구공하고 당구공 충돌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구공하고 당구공이 닿여가지고 나는 바로 안 움직이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축적될 때까지 기다릴래 하면서 한 1초 있다가 움직이고 이러지 않죠. 당구공하고 당구공 충돌하면 바로 움직이잖아, 즉각적으로. 실제로 이제 광전 효과를 보면 시간 지연이 없이 그냥 바로 반응을 해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파동이라면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게이지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일함수까지 에너지가 찰 때까지 시간이 조금이라도 걸려야 돼요. 근데 그런 시간 지연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실험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자 대 입자의 충돌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결과 두 가지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춰주는 광자의 에너지가 크면 당연히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도 크겠지. 1대1 충돌이니까. 일함수는 상수니까요. 그 다음에 던져주는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도 많겠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광자의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게 결국에 진동수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를 큰 램프로 바꾸어서 실험을 하면 정지 전압이 크게 측정이 됩니다. 역전압을 걸어서 전류계가 0이 되는 순간에 전압을 측정해 보면 크게 측정이 돼요. 파란색보다는 자외선을 쓰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광자의 개수가 많을 때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실험으로 치면 조리개를 열어서 빛의 세기를 세게 하면, 밝게 하면은, 빛의 밝기를 밝게 하면 광전류가 크게 측정이 됩니다. 광전류가 빛의 세기를 밝게 하면 광전류가 크게 측정이 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광자의 개수를 늘리면 전자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실험 결과 중에서요, 요 마지막 거 있죠. 요 마지막 거는 빛의 입자성만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아니고 빛의 파동설로도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을 파동으로 봤을 때 그 빛의 에너지는 세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파동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센 것은 결국에 빛의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파동으로 봤을 때도. 그럼 파동으로 봤을 때도 빛의 세기가 세면, 밝으면 에너지가 크니까, 큰 에너지가 가면은, 연속적인 흐름에 큰 에너지가 가면 전자가 에너지를 잘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전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만큼은 파동설로도 설명이 됩니다. 입자설로도 설명이 되고. 하지만 요 두 번째 결과 있죠. 요 결과, 즉시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요 결과 있죠. 몇 번째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요 결과는 또 입자설로만 설명이 돼요. 파동으로 치면은 진동수가 다른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제 연속적인 흐름이니까 어차피 에너지를 축적해서 전자가 어느 경우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혹은 밝게 비추면은. 근데
예, 특정 진동수 이상에만 딱 비췄을 때만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딱 떨어지게 그 진동수가 커지면 딱 거기에 비례해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진동수하고 그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 값이. 이런 것들은 이제 불연속적인 흐름인 입자의 흐름으로 입자와 입자의 충돌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보면 이게 문제에 있었던 지문이거든요. 그 가나다 모두 광전 효과의 결과를 나타내는 올바른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인데 올바른 결과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가하고 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하면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이 말은 이람수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광자는 그 세기와 관계없이 이걸 바로 번역하면 개수하고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시간적 딜레이 없이 비추는 즉시 전자가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방출된다는 측면도 입자성 그리고 특정 진동수보다 큰 빛이면은 무조건 된다는 것도 입자성이 되겠습니다. 그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하고 관계없이 파동으로 치면 빛의 세기가 에너지인데 빛의 세기하고 관계없이 입자로 보면 빛의 세기는 그냥 광자의 개수죠. 광자의 개수와 관계없이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광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자술로는 그냥 제대로 설명이 되잖아요. 파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지막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진다는 것은 파동설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입자설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전 효과하고 세트로 나오는 게 광센서, 광다이오드, 태양전지, CCD인데요. 요 네 개는요 전부 다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식물의 강화성도 일부만 보면은 똑같은 원리가 되겠고요. 이 태양전지 할 때 이미 다 얘기했어요. 또 PN 접합면 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에 의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가띠 P형 반도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N형 반도체 전도띠로 전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결국에 전자와 광자의 1대1 충돌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광전 효과 전에 얘기한 거랑 좀 다르죠. 광전 효과는 금속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금속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였고요. 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다 광전 효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광자가 1대1로 충돌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것도 광전 효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반도체잖아요. 그럼 금속의 이람수하고 유사한 개념이 뭐겠어요, 이때는? 금속의 이람수하고 유사한 개념이 띠틈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들어오거나 띠틈보다 약간 큰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들어오면 전자의 에너지를 줘서 전자가 띠틈만큼은 반도체에 주고 이제 올라간다. 근데 반도체에 준 건 아니죠. 반도체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가진 채로 갑니다. 얘는 그 에너지를 가진 채로 벗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광전 효과로 볼 수 있다. 그 용어에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발광 다이오드하고 광 다이오드는 다른 겁니다. 광 다이오드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태양 전지하고 같은 원리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거꾸로입니다. 그 리모컨에 있는 게 발광 다이오드 LED고 TV 그 수신부에 있는 부분이 광 다이오드, 광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광전 효과를 조금 비유한 설명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건데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막에 엄청나게 큰 여관이 있고요. 그 여관에는 이상한 주인이 있고 여관에 수많은 투숙객이 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는데 이 중에 아이들은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이상한 주인이 여관 주인이 아이들을 전부 납치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커다란 감옥에 가두어요. 이때 이 전자가 금속에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 감옥이 금속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주인이 그 부모님들에게 이제
방송을 합니다. 한 아이당 800원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지불하면 빼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800원, 이때 계속 금액이 나오는데 돈의 액수는 전부 다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800원에 해당하는 통행료는 금속의 일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돈을 던지는데 이 돈도 엄청나게 많은 수를 던지지만 한 아이당 한 개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던지는 돈이 광자에 해당이 되고요. 돈 한 개당 액수가 그 광자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짜리를 100개 던졌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00명의 아이들이 100원짜리 한 개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죠. 800원보다 작잖아요. 10,000개를 던져도 10,000명의 아이가 한 개씩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나옵니다. 빛이 아무리 세도 이제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 일함수보다 작으면 못 나온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거죠. 500원을 던져도 마찬가지죠. 근데 1,000원짜리를 100개 던져요. 그러면 100명의 아이들이 1,000원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의 아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약간 또라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아이가 1,000원을 자기한테 주면 200원을 거슬러 줍니다. 딱 800원만 가져가요. 통행료만큼만. 그럼 한 아이당 얼마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200원씩 들고 나오죠. 요게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비치기만 하면 1,000원짜리는 한 개만 던져도 전자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100원짜리는 아무리 많이 던져도 한 아이당 100원씩만 가지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1,000원짜리 던질 때에 비해서 5,000원짜리를 던지면 애들이 얼마씩 들고 나와? 4,200원씩도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는 이 쏘아주는 광자의 에너지, 던져주는 돈의 액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돈의 액수로 생각하고 방금 이 상황을 상상해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그 광전 효과 문제를 풀면 아마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광전 효과는 여러분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면 되겠고요. 번역을 잘하면 돼요. 그럴 때 광자의 세기는 광자의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고요. 네, 빛의 진동수는 광자 한 개당 에너지고, 그다음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는 광전류고요.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정지전압, 역전압의 크기, 광전류와 이용일 때의 역전압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모든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광전 효과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세계인식과 영상장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관련된 문제 풀면서 6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